어떻게 잘 갔다 왔어요? 아,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진짜로요? 맛있는 거 뭐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어, 고기 먹었어요? 네, 우주 고기 잘 먹어요? 네. 좋아. 아임 고기 순이. 응? 그리고 수영 됐어요? 아니요. 수영 안 했어요? 왜요? 아니, 춥지도. 오, 그래 그래. 봅시다. 쯔쯔. 아, 오늘도 자, 방송 이상하면 하면 여경이나 우주한테 연락 키키 짠 됐다. 아유, 자 봅시다. 자, 오늘 어디 보시냐면 저번 시간부터 이제 속도론 얘기로 넘어갔죠. 그 속도론에서 뭐 처음 저번 시간에 아마 적분 속도식 정도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로 2차 반응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반응 메커니즘 중에 이걸 이제 뭐냐면 그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그래서 속도론 그 반응 메커니즘 연구하면서 아주 유명하게 이제 등장하는 녀석인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에이 또 철자가 틀렸잖아.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류 상태 근사 저렇게 말을 하는 요소입니다. 자, 보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문제 봅시다. 반응 속도론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분석 방법 중에 정류상태 근사라고 있죠. 우리말 번역은 정류상태 근사고 영어 표현으로는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어져 있는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O하고 수소기체가 이제 반응물이고 두 개가 반응해서 N2O, H2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연구했던 연구자가 이 반응 메커니즘을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반응 메커니즘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느냐는 철저하게 그냥 연구자의 역할이에요. 연구자가 나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게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난 다음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제시된 메커니즘이 적절하냐 이걸 이제 실험으로 나중에 밝히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그 문제 풀면서 뭐 앉아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연구자가 저렇게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응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 자,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자, rate determining step. 저거 철자가 틀리지? 아우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해요? 속도, 결정, 단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게 또 하도 많이 나가지고 줄임말을 쓰기도 하죠. 그럼 줄임말 어떻게 써요? R, T, 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임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유명한 녀석입니다. 자, 이 속도 결정 단계는 뭐예요? 바로 여러 단계 중 가장 느린 단계. 요게 어떻게 된다? 전체 속도를 결정한다. 요런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 그 속도 결정 단계에서 보시면 항상 그 반응 메커니즘 중에 이런 식으로 막 슬로우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속도 결정 단계다 아니다를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 슬로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그 속도 결정 단계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단계가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 정해진 어떤 과정에서 아주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 덕에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고 하면 되니까 그 느려진 그 가장 느린 속도 단계의 속도식으로 전체 속도를 대변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pre-equilibrium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전 평형 아니면 이게 빠른 평형 뭐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거에는 항상 이제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fast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말을 써주거나. 그래서 프리이퀄리브리엄이다 아니면 이렇게 fast의 화살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보통의 평형은 항상 그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면 바람도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근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영원히 부나요?
그 바람이 불다 보면 고기압은 약간 압력이 떨어지고 저기압은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 평형이 같으면 더 이상 바람이 안 부는 그걸 우리가 이제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람이 불다가 그렇게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아서 잦아질 때까지도 시간이 있잖아, 시간. 그래서 바람이 쭉 불다가 부는구나 하다가 아 이제 안 부는구나 이렇게 어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어떤 경우는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단계에서 매우 빠르게 평형에 도달한다 는 가정, 그걸 프리이퀄리브리엄 혹은 뭐 이렇게 뭐 반응 속도 이렇게 표시하고 뭐 사전 평형이다, 빠른 평형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말이 길어서 그냥 이니셜만 따쓸게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우리말 번역은 정리 상태 근다. 자, 이건 뭐냐? 얘는 특정 반응 중간체. 특정 반응 중간체의 시간당 의 농도가 반응 전체에서 우리 왔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왔어요. 반응 전체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가정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이게 그 농도가 반응이 막 진행이 되는데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자, 왜 이상하냐면 예를 들어서 반응물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어떻게 돼요?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계속 쭉 줄어드는 거죠. 알겠죠? 줄어들고 생성물은 어떻게 돼요? 없다가 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어떤 변화가 진행이 되면 그 농도는 변하는 것이 당연해요. 알겠어요?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반응이 되면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생기고 우주 안 보셨어요? 아유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어떤 반응이 진행되면 농도가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건 사실은 특수한 아주 이상한 경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수하고 이상한 경우를 어떤 경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실제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바로 실제적으로는 그 중간체의 농도가 매우 저농도로 유지되는 경우에 그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고농도면요. 고농도면 물론 거기서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고농도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왔다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 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충분히 많은 농도면 이게 많아져도 휙 눈에 뭐 이거 적어져도 휙뭐 이게 눈에 이게 농도 변화가 이렇게 쉽게 인식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 물질의 특성상 전체 반응의 상상 이게 조금 아주 저농도로 유지가 되면 그 저농도 안에서 지가 좀 변하고 뭐 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해봐야 어차피 어떤 특징 때문에 얘는 조금밖에 없다면은 그 녀석의 농도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정류 상태 근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농도가 일정하다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주 저농도로 유지된다. 이게 또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래야 이렇게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물질이 이게 뭐 반응물이건 중간체건 뭐 아니면 생성물이건 뭐가 됐건 얘가 고농도로 나타나게 되면 결코 이렇게 이런 가정을 하기는 좀 어려워져요. 자, 그렇다면 언제 그 물질의 농도가 반응해서 계속 저농도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아주 이렇게 저농도로 유지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중간체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성되기가 어려워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성이 너무 매우 커서 그래서 냉큼 반응해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보통 가져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그 어떤 특정 어디 갔어? 중간체라고 했잖아요. 중간체. 그 중간체가 어디 갔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이 중간체 자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굉장히 불안한 거야. 구조적으로. 그럼 굉장히 불안하면 그렇게 중간체가 나타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나타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중간체가 잘 안 나타나는 거야.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잘 안 나타나니까 기본적으로 고농도야, 저농도야? 잘 안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고농도야, 저농도야? 저농도지. 그런데 나타났다고 치자. 억지로 나타났다고 치자. 근데 얘가 불안하면서 동시에 반응 속도가 억수로 빨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타나기도 어려워서 저농도로 나타나는데 나타나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없어지겠지. 그러면 진짜로 전반적으로 계속 농도가 고농도로 유지되겠어요? 이게 아주 저농도로 유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정류 상태 근사를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바로 요런 상황인 거예요. 항상 뭐 아무 때서나 정류 상태 근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다면 이 정류 상태 근사의 가장 흔한 적용 대상은 바로 이제 누가 되냐면 radical 타입의 중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radical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윤아, radical이 뭐야? 염? radical. 번역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번역은 그냥 radical 뭐 이렇게 써요. 그냥 번역은 없어요. 그냥 발음 그대로 쓰기 때문에 radical. 좋아. 솔직히 하윤이 저번 때 그 유기화학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 저기 누구냐? 저기 역형이? 레디컬 뭐예요? 레디컬. 우주 어디 가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 맨 앞에 앉을래요? 그건 너 부담돼요? 그래요? 여기 앉아요. 내가 여기 쭉 줄게요. 여기 앉아. 여기. 왜요? 머리 나올까봐? 그래. 나오면 어때요? 부끄럽다고요? 머리 안 감았구나. 감으면, 뭐, 근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럼 또 친구들이, 우리 우주 머리 안 감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네. 하여튼 그렇다면. 자, 보자. 역형아, 레디컬이 뭐야, 용? 이성질체요? 저번에 6이 들었어요? 오츠? 라디컬이 뭐예요? 그렇지. 박수. 진짜. 여기 저번에 6위학 들었어요? 그래요? 아니요. 근데 이거 안 들었어. 대단하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홀전자 화학종. 요걸 레디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염소 원자인데, 그러니까 염소인데 이거 분자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짜잔 이렇게 원자 상태의 중간체여서 진짜로 이거 홀전자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또 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뭐 요런 거. 요렇게. 그래서 이게 루이스 구조상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홀전자로 존재하는 요런 화합물. 뭐 이거 말고도 뭐 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런 타입의 녀석들이 바로 이제 레디컬 타입의 중간체가 된다. 근데 물론 얘네들 자체가 항상 중간체인 건 아니고요. 뭐 얘네들이 반응물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생성물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보통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딱 봐도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불안해서 만들어지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홀전자가 있으면은 다른 화합물들이랑 전자 하나만 이용하면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자체의 반응 속도가 또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류상태 근차를 사용하는 가장 그 보통의 적용 대상이 이 레디컬 형태의 중간체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보통 흔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걸 정류상태 근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바로 뭐냐?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게 그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테크닉에 대한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주어진 1, 2, 3. 그 1, 2, 3이 바로 첫 번째가 RDS, 두 번째가 빠른 평형, 세 번째가 정류상태 근사.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1, 2, 3의 방법은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 테크닉을 배웠으니까 주어진 반응 메커니즘 내가 배운 속도 결정 단계로 반응을 분석해야지. 틀려요. 알겠죠? 내가 이게 사전 평형을 배웠으니까 자, 이걸로 주어진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해야지. 틀려요. 그럼 안 돼요. 그죠? 정류상태 근사를 배웠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레디컬에다가 정류상태 근사를 적용해야지. 틀려요. 알겠죠? 그럼 안 돼요. 반드시 어떨 때만 이 테크닉들을 사용할 수 있냐면, 그 문제 혹은 그것을 연구한 연구자가 그 반응 중간체 혹은 반응 메커니즘 어딘가에 RDS라고 혹은 슬로우라고 쓰여져 있을 때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지금의 문제 스텝 1, 스텝 2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 슬로우 있어요? 없죠? 여기 슬로우 있어요?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메커니즘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 적용하면 틀려요. 알겠죠? 틀려. 두 번째, 문제에 반드시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험을 한 연구자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패스트에 프리 이퀄리브리엄 혹은 빠른 평형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어져 있는 메커니즘에는 빠른 평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빠른 평형이라는 말이 없죠. 여기 어디에 패스트나 뭐 이런 뭐 프리 이퀄 이런 말 전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적용하면 틀려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싸리 그냥 정류상태 근사를 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류상태 근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테크닉이 사실은 뭐 이 세 개거든요. 여기 이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들어가거나 말거나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방식만 쓸 수 있다. 알겠죠? 지금은 정물상태 근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것뿐이다. 오케이, 됐다. 자, 이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나임, 어이, 오, 이게, 오, 이거 지우개가 새 거예요. 오, 지우개, 오, 새거. 오, 우지 깨끗하죠? 완전 깨끗한데? 야, 새 거라서 잘 지워지는데? 좋아. 아이고. 자,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한번 봅시다. 자, 1. 뭐부터 해볼 것이냐? 오호, 이렇게. 자, 정류상태 근사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과정에서 요거 이게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하유나? 반응 중간체 영어로? 영어로? 좋아요. 역형아? 영어로? 몰라? 그래. 자꾸 물어봐서 안 올 거죠, 다음 시간에. 그냥 와요, 알겠죠? 자꾸 물어보고 잘 모르면 약간 부끄러웠다가 뭐 알게 되고 뭐 그런 거야, 알겠어요? 네, 뭐 학생 때는 뭐 어떻게 다 알아? 우주? 반응 중간체? 그래요. 자, 바로 리액션 인터 미디에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뭐 리액션 빼고 그냥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우리말로 반응 중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반응 중간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반응 중간체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되죠. 이 반응 중간체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 얘는 반응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초기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반응 중간에서 나타나다가 완결해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반응 중간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절대 반응물이 돼서도 안 되고요. 생성물이 돼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화학종이 전체 반응식도 있고 뭐 메커니즘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다양할 수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반응물이 지금 누구예요? 요거하고 요게 반응물이고요. NO와 H2 이게 반응물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은 요 N2O하고 H2O 이게 생성물인가 봐요. 뭐 이렇게 문제 줬잖아요. 그렇죠? 줬으니까 이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이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딱 봤더니 여기에서 NO와 H2 이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NO 여기 있죠. 그리고 H2는 여기 있죠. N2O는 여기 있죠. H2O는 여기 있죠. 그렇다면 이때 반응물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생성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 여기서는 바로 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텝 1을 통해서 보세요. N2O2가 잘 봐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N2O2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N2O2라는 녀석이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없었으니까 없다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반응을 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처음에 없었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에서 반응 중간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류상태 근사를 사용하는 게 레디컬 타입의 중간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보통 레디컬 타입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N2O2는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N2O2는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레디컬 여기서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레디컬이 아니냐면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N O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짜잔 이렇게 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NO의 레디컬과 NO의 레디컬이 결합해서 레디컬이 아닌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꼭 이 정류상태 근사가 레디컬 중간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레디컬이 아니어도 이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간체가 이거다라는 것을 정류상태 근사를 쓰기 전에는 항상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누구다? 바로 N2O2 이놈이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표현해야겠네요. 자,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반응 속도가 아닙니다. 반응 속도가 아니에요. 그죠? 반응 속도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반응 속도의 정의는 어떤 물질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 그죠? 시간당 농도 변화를 표현한 다음에 그게 반응물이면 앞에 마이너스, 생성물이면 앞에 플러스, 그리고 화학 양론 계수가 있으면 화학 양론 계수를 나누어 표현하는 게 그게 레이트라고 했죠. 그냥 어떤 물질의 시간에 따라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표현하는 건 그건 반응 속도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명심해야 돼. 그게 아마 저번 시간에 풀었던 지금 19번이니까 18번 문제일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 명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아이고 여기 아니고 바로 요놈. 바로 요놈이라 함은 지금 여기서 1번에서 판단한 중간체. 이게 시간에 따라 농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N2O2는 스텝 1에서 어떻게 되냐면 맹그러지죠. 즉 스텝 1의 정반응으로부터 이 N2O2가 맹그러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N2O2가 만들어지는 이 K1 반응 속도를 통해서 이 N2O2의 반응 생성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속도 법칙에 의해서 반응 속도로는 이 반응물의 농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단계에 대해서 얘가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얘가 반응물이니까 바로 NO의 농도로 이 녀석의 생성 속도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NO라고 쓰고 그때 반응 속도 상수가 K1인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서 명심할 건 제콥 이게 빠져서는 안 되죠. 자, 저기서 제콥 저기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화학양론 계수 2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으로 주어져 있는 건 무조건 이 반응 메커니즘은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항상 반응 메커니즘은 무조건 언급하지 않아도 단일 단계 반응들로만 메커니즘을 표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반응 메커니즘은 전부 다 단일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주어져 있는 화학 양론 계수가 그대로 속도론에 바로 그대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단일 단계 반응을 영어로 단일 단계 반응을 영어로 오치 단일 단계 반응을 영어로 그래 좋아. 역형합 단일 단계 반응을 영어로 그래요. 자, 내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바로 문제에 쓰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 뭐라 어떤 말이 있어요? 문제 어떤 말이 있어요? 엘리멘탈이. 엘리멘탈이 찾았어요? 거기 그 뭐 문제 보시면 거기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나는 그냥 여기에 스텝 1, 스텝 2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인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스텝 1, 스텝 2 대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이거 철자 틀렸네. 이거 맞나? 이 맞나? 이 맞아요? 이 맞아. 그렇지. 초등학교 할 때 엘리멘탈이 맞다. 이 맞구나. 그거 엘리멘탈. 최근에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그거 이터널스? 이터널스 안 봤어요? 그 마동석 씨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어떤 영화인지는 알죠? 거기 여기 어떤 영화인지 몰라요? 몰라? 혹시 대한민국 영화 배우 중에서 이게 등치 크시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배우 중에 마동석 씨라고 있는데 그거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알아요? 그건 알죠. 그래. 아주 그렇다. 그래서 요 최근 한국 배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죠. 그래서 그저께인가 그 골든 글러브상 받았는데 그건 알아요? 몰라요? 그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저기 하윤현 봤어요? 19금인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고 하윤현 봤어요? 딴 사람 안 봤어요? 우주 안 봤어요? 스토리만. 그렇구나. 여경이 안 봤어요? 내용만 봤어요? 쭈꾸미 게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배우 중에 그 연세 많이 드신 그 뭐냐면은 그 오영수 배우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일반 대중한테는 알려지지는 않는데 배우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배우세요. 어마무시한 배우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집이나 철학 때문에 영화나 TV에 일부러 안 나오시거든요. 어디 하면 연극만 연극. 연극에서는 대부세요, 대부. 연극계에서는 엄청난 배우예요, 엄청난 배우. 근데 이제 그 뭐 스스로 아마 이런 대중 연예 장르에는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뭐 늙어망하게 나오셔가지고 막 이러다 더 죽어 그렇게 무슨 말 했죠? 우린 깜부잖아. 똑같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상을 받으셨는데 뭐 최근에 그 골든 글러브 상이 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콧대 높은 상을 탁 받으신 좀 대단하지 않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인생은 80부터. 어쨌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여튼 거기 이터널스란 영화에 보면 거기에 그 전 우주적인 좀 이상한 캐릭터를 가진 애들 중에 엘리멘털이라는 애들이거든요. 엘리멘털. 걔들이 이게 엘리멘털을 이제 엘리멘타리에서 이제 약간 이제 형용사를 바꿔서 이제 명사처럼 쓰는 거지. 근데 그건데 내가 철자가 아리까리했네. 자, anyway. 그래서 단단계 반응들을 영어로 엘리멘타리 리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거기 보시면은 엘리멘탈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문제가 영어로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화학 양이론 계수를 반응의 차수로 그대로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이 N2O2는 스텝 1을 통해서 맹그러지기도 하지만 역으로 없어지기도 하죠. 이건 지금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가져겠으니까. 그러면 역반응 속도에서는 이 N2O2 자체가 반응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K 인버스 분의 N2O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짜잔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것. 자, 저 마이너스는 왜 써줌? 요 반응에 의해서 이 N2O2는 농도가 커져요, 농도가 작아져요. 바로 이 N2O2는 요 단계 반응을 통해서 생성돼야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써주는 거예요. 스텝 1에서는 이 스텝 1의 정반응을 통해 N2O2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스텝 1의 역반응을 통해서 N2O2가 없어지기도 하죠. 없어질 경우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N2O2가 관여한 게 바로 스텝 2인데 스텝 2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N2O2가 반응물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 반응 진행에 대한 속도는 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이 K2 한 다음에 N2O2의 H2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지 아시겠죠? 자, 이때도 여기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기 부호는 또 마이너스를 써주셔야 되죠. 왜?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해당 물질이 없어질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써주는 거죠. 스텝 2를 통해 N2O2가 반응을 통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놈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마이너스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류 상태 근사는 어떤 가정이에요? 이 중간체의 농도가 잘 변한다, 잘 안 변한다? 아주 저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값이 거의 일정한 것을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뭐? 거의 0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래 요래 그래서 등호하고 N2O2, N2O2가 보시다시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막 묶고 소구하고 정리하고 해서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테크닉은 바로 이거예요. 중간체의 농도를 반응물 농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반응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 중간체는 뭐 일단 써볼까요? 자, 보세요. 실존할까요? 실제 존재할까요? 모르겠을까? 자, 그 반응 메커니즘에서 제시한 반응 중간체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실존하기보다는 바로 연구자의 가정일 뿐입니다. 자, 가정 뭐냐면 이렇게 말하기 좋아 가정이지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알겠죠? 거짓말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뭔 말이냐면 반응 중간체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들어지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만들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자체가 잘 유지되어 금세 반응돼서 없어져요. 금세 반응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농도도 진해요, 저농도예요? 억수로 저농도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생각을 하면 반응 중간체는 어떤 특징을 갖겠어요? 잘 봐, 반응 중간체 잘 봐. 잘 만들어지지도 않아. 근데 만들어져봤자 확 반응해서 없어져. 그리고 농도도 그래서 아주 저농도야. 그래서 반응 중간체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반응 중간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요? 태생적으로. 바로 검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봐, 잘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도 씩 없어져. 계속 저농도로 있어. 그럼 세상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반응 중간체는 물리적으로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반응 중간체는 걔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간이 보통 막 10의 마이너스 9승초 막 이래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초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녀석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반응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걸 이제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반응 메커니즘들은 그 반응 중간체가 실존하는 것을 실험 데이터로 보여주는 기를 잘 못하는 메커니즘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다가 이쪽에 대가들 정도만 자기가 가정한 반응 메커니즘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존재를 이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좋은 논문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속도론 논문은 뭐냐면은 이 반응 중간체가 실존한다라고 가정만 할 뿐이고 그게 실험적으로 존재하는지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는 논문은 아주 귀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중간체는 어떻게 된다? 전체 반응 속도식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가상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 가짜의 녀석을 최종 결론에 실험 결론에 얘를 도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어떤 농도 표현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반응물들의 농도들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 표현을 딱 해놓은 다음에 이걸 수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중간체의 농도를 다른 반응물들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게 수식을 정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수식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수식을 정리하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류상태 근사를 통해서 이 논리를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드디어 3. 전체 반응 속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요래 아이고 잘 보이지가 않아. 요래 그 다음 요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저거 아시겠어요? 자, 알겠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체 반응 속도식을 표현을 하는데 어디 갔어? 우선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누구? 반응물. 자, 그리고 앞에 플러스 붙이는 거 누구? 생성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전체 반응 속도에서 NO하고 H2가 어쨌건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의 생성물은 N2하고 H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당 농도 변화율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뭘 고려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개수, 저 화학 양론 개수를 항상 이렇게 고려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전체 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간에 따른 사실 NO의 농도 변화, H2의 농도 변화, N2의 농도 변화, H2의 농도 변화를 만약 각각 구할 수 있다면 그 구해 놓은 것들이 반드시 이런 수리적인 등호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얘는 전체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 사실은 얘를 따로 구해서 표현해도 되고요. 얘를 따로 구해서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표현해도 되고 얘를 따로 구해서 플러스 부호 붙여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없는 거죠. 등호 관계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N2O 혹은 H2O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저 뒤에 있는 스텝 2에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텝 1에서는 보세요. N2O나 H2O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생기지가 않죠. 바로 스텝 2에서만 N2O와 H2O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N2O 혹은 H2O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은 오직 뭐로만 표현되겠어요? 스텝 1이 아니라 스텝 2의 단계 반응 속도로 이 녀석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스텝 2의 단계 반응 속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K2의 N2O2 H2 한번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스텝 2의 단계 반응 속도인데 왜 이게 전체 반응 속도가 되느냐? 자, 지금 문제 잘 봐요. 아까 내가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을 할 때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다고 했었냐면 첫 번째가 그 속도 결정 단계, 두 번째가 빠른 평형, 그리고 세 번째가 정류 상태 근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반응 뭐냐면 속도 결정 단계나 빠른 평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뭐 빠른 평형이나 속도 결정 단계와 무관하게 시간당 농도 변화율, 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정의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가 되니까 전체 반응 속도를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N2O2 이게 우리가 앞서 구해 놓았던 바로 중간체죠. 쟤를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K1, K2 NO의 제곱 H2 해서 K 인버스 K2 H2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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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됐죠? 됐죠? 계산 맞죠? 계산 맞죠? 됐다. 좋아. N2.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걸 해내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두 번째 자, 이게 뭐냐? 앞선 결과가 이렇죠. K1, K2, NO의 제곱 H2 over K 인버스 K2 H2 맞죠? 최종적으로 K1, K2, N2, H2 오케이, 이거.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분모 중에 K 인버스라는 상수하고 K2의 H2 이 상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보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보이죠?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숫자 중에 이게 훨씬 크고 이게 훨씬 작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근사적으로다가 K1, K2 over K 인버스 한 다음에 NO의 제곱 H2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별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수리적인 어떤 근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역으로 뭐 이런 가정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저 분모에 있는 K1 인버스와
K2H2를 비교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둘 중에 이게 훨씬 더 큰 거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시한 다음에 샥샥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근사적으로 K1의 NO의 제곱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H2가 저농도일 경우는 H2의 농도가 커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H2가 고농도면 반응 속도에 H2의 기여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반응 속도식으로부터 요렇게 이런 결론을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라고 하면 어떤 실험 데이터를 내가 추가적으로 찾아내면 되겠어요? 바로 H2의 농도를 저농도로 유지하고 실험을 해보고 H2의 농도를 고농도로 유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진짜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오냐를 보고 진짜 그렇게 나오면 아, 지금 내가 반응 메커니즘 분석을 제대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제 이러한 해석을 뭉뚱그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모든 해석을 뭉뚱그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물질의 농도가 뭐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뭐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걸 뭉뚱그려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저압 조건에서 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서 고압 조건에서 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을걸요. 하이 프레셔일 때 레이트 익스프레션은 어떤 형태로 단순화해야 될지 쓰시오. 알겠죠? 뭐 요거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수식을 보고 고압이어서 얘를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경향성을 실험으로 그 경향성을 실제로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험으로 진짜로 이 실험했는데 아, 고압 조건에서 이렇게 속도식이 나타나고 저압 조건에서 이렇게 속도식이 나타나면 아, 내가 이렇게 가정한 반응 메커니즘이 상당히 그럴듯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문제다. 그래서 뭐 메커니즘 문제가 뭐 어떻게 사실은 무조건 이때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또 해보도록 하죠.